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문화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품을 하나 보고 왔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작품에서 어떤 순수한 문학,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순수 문학으로서의 어떤 서정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러한 소설을 시나리오라는 또 다른 장르로 이렇게 연계해 놓은 것들을 배웠던 거고요. 오늘은 현대 문학이 아니라 고전 소설로 잠깐 넘어가서 고전 문학을 하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충렬전 배우는 건데요. 유충렬전은 사실은 수능에도 이미 여러분들 출제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평가원에서 주목하는 작품, 그리고 연계교재에도, 수능 연계교재, 고3들 교재 있죠?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조금 힘이 되는 한마디 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당신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당신의 노력은 세상 속에서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인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여러분 잘 믿고 있나요? 사실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 노력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할 때가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좋은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되게 유명한 찬양,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요. 정말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본인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빛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피나는 힘든 노력들이 아마 여러분들 점점 더 멋있는 어떤 사람으로 빛나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작품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충렬전이라는 작품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전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우리 이춘풍전 배웠었죠? 그거는 이춘풍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유충렬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유충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유충렬전 책을 하나 여러분 표지를 가져온 건데요. 딱 보면 알겠지만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서로 어울려 싸우는 어떤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군담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충렬전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군담소설이라는 거. 그럼 그러한 전쟁들 속에서 사실은 뛰어난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히어로, 다른 말로 영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영웅소설이라는 측면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유충렬이라는 존재가 선한 인물이라면 아마도 이 사람이 영웅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영웅의 특징은 대개는 그 일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대개 7단계 정도로 나눠진 것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요 안에 등장한 유충렬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죠. 유충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짝 엿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인물이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사실 여러 사람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요 정한담이라는 인물과 유충렬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유충렬전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원적 세계라고 하는, 즉 세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개 문학작품에서 이원적 세계라고 하게 되면 하늘나라, 그리고 여기 있는 땅, 그래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천상세계에 있던 존재가 지상세계로 내려왔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적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위에서 아래로 하강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상세계에 누가 있었느냐? 자미원 대장성이라고 하는 사실 자미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천상세계의 하나의 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선한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미원 대장성은 선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이 안에서 악신이라고 불리는 악을 상징하는 익성이란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되게 옛날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감히 옥황상제 앞에 싸운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간혹 경전을 읊다가 글자 하나 틀렸다고도 쫓겨나는 곳이 하늘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이 선했던 자미성이라는 사람이 이 땅으로 하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익성 역시도 이 땅으로 하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늘나라에서의 다툼이 이 땅에서의 다툼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다툼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래 세계로 적강, 하강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유충렬은 나중에 어떤 인물이냐면 당연히 선한 인물의 대표이면서 충신의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정한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간신배거든요. 당연히 악을 상징한 인물이면서 간신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돼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요 이원적 세계 적강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실은 소설은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충렬전이 나왔을 때 자미성과 익성이란 말이 없으면 적강구조란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요 얘기들이 있을 경우에만 적강이란 말. 우리 책의 본문에서는 이 어떤 그 적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신사고 문학 이 교과서 안에선 나오지 않지만 혹시라도 보기를 통해 제시가 된다거나 다른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요 부분들은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얘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선생님이 요 안에 등장하는 이 유충렬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 거냐면 당연히 요 안에서 영웅이란 존재겠죠. 그래서 이 영웅으로서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는지까지 이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일대기를 적어놓은 것들 우리가 일대기적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런 영웅들은 일대기적 구조의 어떤 그 틀에서 자라가게 되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7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압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단계를 한 번에 짜라락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요. 비정상적인 출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어떤 산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 우리가 기자치성이라고 하거든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의 결과 응답을 받고 혹은 꿈에서 어떤 현몽에서 아이가 내려온다든가 뭐 주몽 같은 경우 아래에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출생 그리고 이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고귀한 혈통 대개는 왕족이거나 하늘나라에 있는 신성 같은 존재이거나 뭔가 대단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반드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 꼬맹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개는 어릴 때는 그 능력이 잘 발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힘든 것들을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해요. 그런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조력자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조력자가 이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영웅을 도와주는 역할. 자, 여러분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본문 속에서 그럼 조력자가 누굴까? 요 사람의 조력자구나. 요 사건이 어릴 때의 시련이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이 소설을 잘 읽은 거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을 잘 해내는데 여기서 끝나면 또 이야기가 재미가 없죠. 한 번 더 성장 후에 시련이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대개는 이쪽에 있는 시련들은 가정,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련이 좀 많다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시련은 대개는 국가적인 시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하고 나게 되면 뭐 나라를 구한다든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걸 극복하게 되고 권선징악, 선한 것들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뜻이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고요. 해피엔딩, 우리말로 풀이하면 행복한 결말을 맞으면서 이야기가 종료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일대기적 구조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일대기적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건 전개 방식 중에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서사적 구성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사적 구성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다라는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순행적 구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역순행이 아니고요.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들어가서 한번 어떠한 내용들인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고전소설은 앞에 선생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전소설은 인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춘풍전할 때 말씀드렸죠. 알고 보면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대개는 직책 이런 것들에 유의하시고, 선생님은 조인수이기도 하지만 조선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씨성을 가진 교사, 그러니까 조교사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직책을 붙여서 성을 붙이면 조인수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되게 고전 소설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직책들이 좀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좀 읽는데 좀 편안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고전 소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상공이라는 단어라든지, 상공은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군, 뭐 호병, 호장, 호왕. 그 호가 병자호란 할 때 호자거든요. 오랑캐 호자. 그래서 그 호가 들어가게 되면 대개는 청나라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장, 청나라 장수, 호왕, 청나라 왕, 호군, 청나라 군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청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그런 경우는 대개 소설에서 뭐가 나오냐면 병자호란이라는 거를 무대로 해서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병자호란 나오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치욕을 당했던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한 치욕을 씻고자 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그래서 그 병자호란 담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박시전이라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이니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씨라는 존재가 청나라 군대를 싹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약간 좀 통쾌함을 느끼고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이 올 수 있는데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읽으셔야지만 나중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자, 중국 명나라 때,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배경은 중국을 무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 명나라 때 정원주부 유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부라고 하는 게 바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유심이라는 사람 이름 되게 특이하죠. 유심칩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유심이라는 사람이 주부란 직책이 있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주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주부라는 게 누구냐면 유심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읽어가시면 돼요. 자, 주부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건 되게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겠죠. 자식이 없어 부인과 함께 남학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겠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태몽을 꿔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선생님이 일대기적 구성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혈통, 그러니까 뭐랄까 비범한 비정상적인 출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정원주부라고 하는 건 고위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심이 나중에 충렬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충렬이 아까 영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영웅이라고 본다면 이 영웅인 요 아들 이 충렬의 집안이 요런 집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범한이 아니고 고귀한, 그죠? 비범한 능력이니까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는 집이구나. 또 하나, 태몽을 꾸고 애가 태어났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정상적인 출생은 아니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생이 요 안에 존재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 줄거리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엿볼 수 있겠네요. 꾼 뒤에 영웅의 기상을 지닌 아들 충렬, 그러니까 충렬이 영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른다. 그 후 조정의 신하들 중에 역심, 역모를 품은 정한담 일파가, 그러니까 이 정한담은 아까 얘기했지만 간신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간신배 일파가 유심, 유충렬의 아버지를 모함해서 귀양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심을 모함해서 귀양을 보냈으니까 이 유충렬에게 다가온 첫 번째 시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어릴 때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게 이제 1차 시련이라는 말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아버지가 모함을 당해서 귀양을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엄마도 쫓기다가 엄마는 잡혀가고, 유심은 강물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이야기입니다. 각설이다. 각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의 이야기는 잠깐 제쳐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각설이라는 얘기는 이야기가 앞으로 뭐 전환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한담 최일기가, 그럼 정한담과 최일기가 같이 있으니까 요들은 마이너스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주부, 아까 유주부가 뭐라 그랬죠? 유심이라고 했죠. 유충렬의 아버지예요. 유주부를 참소하여 모함하여 적소에 보낸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 별당으로 들어가 옥관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천자는 이제 황제죠. 황제를 도모한다는 것들을 황제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처리할 묘책을 물은데 도사 못 맞게 나와 천기를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싹 다 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주부는 플러스 존재라면 옥관도사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들어가는 말이 요사의 밤마다 살펴온즉 두려운 일이 황성에 있습니다. 황성이라는 것은 왕궁을 얘기하는 거죠. 한데 한담이 문왈, 자 문이란 단어, 물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담이 물어왈 이런 뜻이겠죠. 한담은 당연히 정한담일 거고요. 두려운 일이라 하오니 무슨 일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도사왈, 이 도사는 옥관도사겠죠. 잘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같은 사람이 싸우는 건데 새로운 사람과 싸우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가도록 하죠.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으되, 이 삼태성이라는 게 밑에 옆에 써있는 것 같긴 한데 자미성을 지키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삼태성이라고 하는 건 자미성과 연결된 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까 자미성이 밑에 내려와서 유충렬된다고 말씀드렸죠. 황성에 비쳤으되 그 중에 유심의 집에 비쳤으니 이 자미성과 관계 있는 삼태성이 아마 유심의 집에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심은 비록 연경에 귀양을 갔으나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그대의 도모할 일이 어려울 듯하노라. 말이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지만, 야 있잖아, 유심을 귀양 보내겠는데 그 집에 아주 고귀한 어떤 빛이 비쳤어. 걔 때문에 아마 네가 실패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신기한 영웅이 아마 유충렬을 지칭하는 말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고전소설은, 여러분 소설은요 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이야기만 잘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의 출제 요소, 첫 번째 전개 방식을 물어보죠. 표현상 특징 같은 것들을요. 시와 비슷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치 불일치, 내용의 일치 확인, 사실 확인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A가 B한테 물어봤는데 B가 C한테 물어본 것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B를 때렸는데 B가 A를 때린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사람 잘 확인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한담이, 정한담이겠죠. 이 말을 듣고 도사하던 말을 일기더러, 지금 전부 다 나쁜 인간들이에요. 일기더러 하는 말이 일기대왈, 대라는 것들은 크게 뭐 이렇게 얘기했죠. 도사의 신기함은 천신에게 지나나니, 천신에게 지나나니란 말은 뭐냐면 천신보다 뛰어나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신에게 신령보다 뛰어나니 정도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자,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있다 하니 진실로 마음이 황공하여이다. 그러니까 황공이란 말은 궁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성은이 황공합니다. 그러니까 소녀 황공하옵니다. 이 황공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감히 볼 수 없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말을 쉽게 바꾸면 두려워요, 이런 뜻이에요. 감히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담왈 내 생각하니 유심히 연만하되 연만 이 만자 가득 찰 만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가득 찼다 이런 뜻이니까 연만이라면 이쪽에 보게 되면 나이가 아주 많다라는 뜻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나이가 많대 자식이 없는 고로 수년 전에 형상의 산제 제사를 지내서 자식을 얻었다 하더니 도사의 말씀이 황성에 있다니 의심하건대 아마 유심의 아들 그게 누구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충렬이죠. 예인가 보다 일기왈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그렇게 적실히 그러하면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지금 유심은 쫓아냈지만 어쨌든 불안하니까 그 집을 완벽하게 없애버려서 후원이 없게 합시다.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발본색원이라고 설명해요. 고전소설은 우리가 또 사자성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발본색원 함이 옳을까 합니다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한담이 옳다 하고 그날 삼경에 가만히 승상부에 나와 여러분 이 삼경이라는 단어들이 잘 나오거든요. 삼경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요 삼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한밤중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도 맺어지기도 하고요.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승상부에 나와 나절 10여 명을 차출하여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화약 염초 불 질러버리나 봐요. 그래서 화염초를 갖추어 그 집 사방에 묻어놓고 화심에 불 붙여 일시에 불을 놓으라고 약속을 정하니라. 그러니까 화심이란 말은 여러분 줄임말이겠죠? 미스터 피 잘 줄이면 미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화약심지의 줄임말이 화심이라고 해요.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약속을 정했어요. 이때 장부인이, 그러면 장부인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장부인이 유주부를 이별했으니까 이 둘은 아마도 부부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부인이 유충렬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유충렬의 엄마예요. 이 엄마가 아빠였던 유주부를 이별하고 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충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귀양 갔으니까요. 이달 밤 삼경에 호련히 곧하여 침석에 졸더니 어떤 한 노인이 그러면 한 노인이 여기서 이별한 이유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유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노인이 홍선 일병을 가지고 홍선할 때 여러분 요 선자 있잖아요. 이 선자가 보통 부채 선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홍자는 붉은 홍자니까 붉은 부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파초선 이런 것도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부채를 가지고 와서 부인을 줬어요. 자, 지금은 어디 속이죠? 지금은 꿈속이에요. 꿈속에서 이걸 주면서 하는 말이 뒤에 넘어가 볼까요? 이날 밤 삼경의 대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럼 대변이라는 것들은 큰 변이니까 이때 변자는 변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큰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니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채, 아까 말했던 그 홍선, 빨간 이 부채를 가져다가 화광, 불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 숨어 있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천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가라. 여러분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 거거든요. 고전소설은 쉼표가 잘 안 돼 있어요. 좀 끊어서 볼까요?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날 밤 삼경에 대변이 있을 것이니 이 부채를 가져다가 화강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천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화강 중에 고온이 되리라.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여러분 읽기 어렵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단위를 끊으시면 훨씬 쉽죠. 밤중에 큰 변이 있을 건데 이 부채 가져다가 불나면 부채 흔들어라. 숨어 있다가 충렬 데리고 사람이 없어지면 남천만 바라보고 도망가라. 만약 안 그러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 누구겠어요? 당연히 충렬이겠죠. 얘가 고혼, 아마 혼이 될 거다. 그럼 죽을 거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고전소설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이한 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성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가 우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웅들은 위기에 처해서 가령 예를 들어 적군에게 쫓기다가 강에 도달했어요. 그럼 강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배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 그게 일종의 우연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연성들은 고전소설 속에 되게 많아요. 여기는 뭐냐면 둘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냥 꿈속에서 이런 일을 미리 예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앞에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요 한 노인이 누구냐는 거죠. 현재 충렬이 커요, 작아요? 현재는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노인은 충렬이 자기 힘으로 이 가족이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노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조력자 역할을 해서 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문득 간대 업권을 깨봤어요. 몰라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라 그냥 하룻밤 꿈이었구나 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여기 왜 전기성인지 이해하셨죠? 전기성인 이유는 미래의 일을 뭐 하는 거니까 일종의 예지몽 같은 걸 꾼 거니까요. 그죠? 충렬이 잠이 깊이 들어있고 과연 홍선, 이 홍선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꿈속에서 부채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채가 여기 있네요. 그 꿈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꿈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생각해봐요. 꿈속에서 도망가야 돼.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딱 깨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역시 꿈이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깼는데, 이거 뭐지? 뭐야? 꿈에서 봤던 그 부채잖아.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요.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깨워 앉히고 경경불매하던 차에 여러분이 나와 있으니까 경경불매는 오매불망과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뭐 잠을 이루지 못한 뭐 그런 거 똑같은 건데 잠을 이루지 못한 차에 삼경이 당함에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삼경이라는 식인 것 같아요. 일진광풍 바람이 일어나며 아까처럼 똑같이 끊어볼게요. 삼경이 당함에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난데없는 천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니 웅장한 고루거각이 홍로점설되어 있고 전후에 쌓인 세간이 추풍낙엽되었도다. 해석을 하나하나 다 할지 몰라도 어떠한 고루거각 높은 어떤 각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전각 같은 것들 건물들이 전부 다 추풍낙엽처럼 싹 다 쓰러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꿈속에서처럼 지금 진짜로 불이 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홍로점설의 뜻은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그냥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따지면 뭐 disappear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부인이 창황 중에 숙렬의 손을 잡고 필요한 여러분이 아는 단어들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선을 아까 흔들려고 했잖아요. 홍선을 흔들면서 아까 어디 쓰라 했냐면 담장 밑에 숨어 있어야 얘기했죠. 담장 밑에 은신하니 화강이 충천하고 회심만지하니 해서 안 해도 돼요. 구상같이 쌓인 김을 화강에 소멸하였으니 어찌하니 만극하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를 부인이 막 도망가다가 불 꺼져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숨어 있다가 어찌하니 만극하랴 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부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고전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바로 서술자의 개입. 뭐뭐하지 않으랴. 보통 이런 랴로 많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바꾸면 편집자적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논평이란 말로 설명했었죠. 요 얘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삼경 지나서 이제 사경이 왔나보죠? 그럼 사경은 아마 새벽 1시부터 3시가 되겠죠. 사경이 당함에 인적이 고요하고 다만 중문 밖에 두 군사가 지키거늘 문으로 이제 못 가요. 왜냐하면 지키고 있으니까요. 못 가고 담장 밑에 배회하다가 창란한 달빛 속으로 둘을 살펴보니 중중한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었대요. 지금 되게 막막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럴 때 다만 물가는 수채구멍이 보이거늘 충렬의 옷을 잡고 그 구멍에 머리를 넣고 복지 우리가
부동복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복지. 땅에 엎드려서 배를 땅에 붙이는 거예요. 배복자, 땅짓자니까 배를 땅에 붙이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나올 때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들은 엎드려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다음이요. 겹겹이 쌓인 남장 수채로 다 지나 중궁 밖에 나서니 드디어 도망 나왔네요. 충렬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돌에 긁히어서 백옥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이 흑빛이 되었으니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마찬가지로 누가 얘기한 거냐면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여기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백옥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으니 그러면 A에 B하고 A가 B 되었으니 일종의 하나의 대꾸법이 쓰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백옥이라는 것과 유혈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꾸란 말 백옥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은 진흙빛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도 사실은 얘하고 얘가 또 대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나쁘게 되고 좋은 것들이 나쁘게 되었으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쟤하고 연결해서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불쌍한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감한다 얘기했었으니까 결국은 이 충렬과 충렬 엄마에 대해서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연민의 정서를 작가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다 도망 나온 것 같아요.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갑시다. 충렬을 앞에 안고 사이길로 나오면 남천을 바라보며 아까 남천 바라보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가없이 도망갈 때 이 가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고전소설에서 가란 단어 나오잖아요. 가장자리 할 때 가이기도 하는데요. 이 가란 단어는 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없다라는 뜻은 끝이 없다는 뜻이겠죠. 끝없이 도망할 때 한 곳에 다다르니 옆에 큰 뇌가 있고 높기는 만장이나 하고 봉우리 오색구름이 사면에 어려웠거늘 자세히 보니 이 뇌는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남악 형산이라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남악 형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충렬을 얻었었거든요. 이 남악 형산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과거에 충렬 달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남악 형산이라 전일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반기는 듯.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일 보던 얼굴이 나를 반겨주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요?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뭐하는 듯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뭔가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요? 뚜렷한 천재당이 완연히 보이거늘 부인이 비회를 금치 못하여 이때 빗자는 슬플 빗자니까 그냥 슬픔을 금치 못하여 충렬을 붙들고 방성 통곡. 잘은 모르겠지만 통곡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남악 형산이라는 곳은 지금부터 너 이 뇌를 아니? 7년 전에 우리가 이 산에 와서 산에 제사를 드리고 너를 낳았단다. 이걸 사자성어로 아까 설명했었는데요. 기자치성이라고 해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출생 얘기하는 거였죠? 비정상적인 출생을 아까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했던 그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남악 형산이라는 곳은 과거일을 뭐하는 장소냐면 회상의 장소로 등장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다음, 너의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런 변을 모르는고 이 산을 보니 네 부친 본 듯하네. 아이고 니네 아버지 어디 가셨니? 귀양 가셔갖고 정말 지금 되니까 너무 보고 싶다. 정말 여기 오니까 니네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아. 통곡하고 싶은 마음 어찌다 측량할 수 있겠니? 하면서 굉장히 슬프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지금 보니까 신세 한탄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충렬이 그 말을 듣고 부인의, 즉 엄마죠.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마의 손을 잡고
이 산에 산지하고 나를 낳았단 말이니까 적실히 그리하면 산신은 이러한 연유를 알련마늘 산신도 참 무정하구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조금 어떤 정서가 있는 거죠? 일종의 원망의 정서를 좀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목이 메어 말을 못하거늘 충렬이 위로를 하기 시작해요. 자, 충렬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충렬의 어떤 모습을 또 하나 알 수 있냐면 충렬의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또 하나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여운 같죠. 자, 이윽고 진정하여 충렬을 앞세우고 변양수를 건너 회숫가에 다다르니, 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장소예요.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있고 원촌에 저녁내 나고 청강에 놀던 물새는 양류 속에 날아들고 청천에 뜬 까마귀가 울어요. 여러분 잘 봐요. 뭐 까마귀가 막 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녁 나고요. 서산이니까 저녁 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해상 바라보니 원포에 간 돛대에 안개 껴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막 비 온다고 얘기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괄호친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위기가 좀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조금 분위기가 약간 좀 스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이 부분들은 일종의 배경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배경 묘사 부분이 단순하게 제시된 부분이 아니라요. 이 말을 듣고 함께 울고 있는 이 부인과 유충렬의 마음, 즉 이 배경 묘사는 인물의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것들을 그냥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좀 인물의 어떤 심리를 일종의 조금 더 부각, 강조해주는 뭐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슬픈 마음 진정하고 충렬의 손을 잡고 물가에 배회하되 건너갈 배 전혀 없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맞이하냐 하더라. 굉장히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중략부분의 줄거리예요. 이제 방금 전에 어릴 때 위기를 잠깐 피했는데 정한담의 사주를 받은 도적들에게 부인이 잡히게 돼요. 결국은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어릴 때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엄마는 잡혀갔어요. 충렬은 물에 던져졌어요. 어릴 때 시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러면 혼자 구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은 당연히 조력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돼요. 또 하나, 충렬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승상을 지닌 강희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승상을 지녔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강희주는 앞으로 강승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강승상의 사위가 되거든요. 강승상의 딸이 있는데 젊은 나이 또래예요. 그래서 유충렬과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아서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승상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희주 역시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조력자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어릴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갑자기 반전이죠. 강희주마저 정함담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고요. 그러면 어릴 때 시련 아까 나온 다음에 뭐 있었냐면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을 했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장 후에 또 뭐가 온다 그랬죠? 시련이 다가온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뭐 성장 후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어릴 때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련이라는 걸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 귀양을 가게 되고 충렬은 광덕산 도승, 아까의 노승이 하나 있어요. 도사. 그 도사는 나쁜 인간. 이 광덕산의 도승은 좋은 사람이죠. 도수를 배운다. 이후 그러면 도승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또 하나 조력자가 될 수 있겠네. 조력자가 3명이에요. 이후 정한담, 나쁜 인간이죠. 정한담이 남적 북적과 결탁, 힘을 합쳤으니까 이제 나쁜 인간들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는 결국 항복하려 하게 돼요. 자, 조금 전까지는 가정 내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가정이 깨지는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위기가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전체 나라의 위기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아마 성장 후에 또 다른 시련이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 하나 드리면 사실은 천자가 정한담이라는 간신배의 말만 듣고 얘네 아버지를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 다음 부분을 보셔야 해요. 갑시다. 각설. 아까 차설, 각설 이런 말 나오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앞에 일은 잠깐 제쳐두고 다른 일로 전환하는 부분이라 했죠.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때 유충렬이 금산성화에서 만기하다가, 자, 만기한다는 옆에 왼쪽 보니까 뭐라 써있냐면, 일의 조짐을 알아내다가, 그러니까 지금 도사에게 도술과 어떤 무술을 배워서 지금은 힘을 기른 상태인 거예요. 아까까지는 힘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능력도 갖추고 영웅의 면모를 좀 갖추게 된 거죠. 만기하다가 형세가 급함을 보고, 왜냐하면 황제가 항복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일광주 용린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일광주 용린갑이에요. 그러니까 용린갑은 용의 비늘로 만든 갑옷이잖아요. 거기에 장성검을 높이 들고 천사마,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천사마, 그 다음에 여기는 용린갑, 이런 것들이 평범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대단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체질하여 바삐 중군소에 들어가 조정만을 보고 성명을 올려 싸우기를 청한데, 그럼 조정만을 보고 올렸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겠죠. 조정만을 아마 장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한데 중군이 바삐 나와 손을 잡고 울며 왈. 그러니까 중군이라는 단어 나오게 되면 이건 직책이거든요. 전쟁터에 인한의 직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군이 지금 누군 거냐면 아마도 조정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군이었던 이 조정만이 바삐 나와서 손을 잡으면서 뭐라 하냐면 그대의 충성은, 그대는 누구죠? 당연히 충렬이겠죠. 충렬이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의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황상은 천자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이 황제께서 항복하려 하시고 또한 적진 형세가 저러하니 그대의 청춘이 전장됐고 너 쓸데없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통하고서 만극하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좀 이따가 손을 잡고 우는 부분이, 손을 잡는 부분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요거를 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냐면 손을 잡고 울며 왈 이 부분은요. 사실은 왜 그랬냐면 우려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커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충렬이 분기니까 화가 났다는 뜻이겠죠. 참지 못하고 진문 밖에 나서면서 병력같이 소리하여 적장을 불렀대요. 야, 임마 나와! 자, 이봐, 역적 정한다라! 예의 나쁜 정한다! 남경 동문 내에 사는 유충렬 네가 알고 있니? 모르니? 바삐 나와 목을 들어라! 야, 이 자식아!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온 다음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충렬의 어떤 용맹함, 혹은 뭐 담대함, 이런 것들을 충렬의 이 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하는 소리에 양진. 자, 이런 말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이야기 파악에 되게 도움이 돼요. 진이라는 얘기는 진영이라는 뜻이고요. 진영이라고 하는 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의 어떤 그 천막 쳐놓고 우리의 진지를 차려놓은 것을 우리가 진영이라고 해요. 근데 양진이니까 우리 팀과 저쪽 팀 두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진영이 뒤흔들리고 천지강산이 진동한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재밌는 표현인데요. 진짜로 양진이 흔들렸을까요? 야, 정한담 나와! 소리니까 우르릉 꼬박!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약간 과장의 표현이 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웅의 어떤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한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문거리 대경하여, 이때의 경자도, 이런 거 좀 잘 알아주세요. 이 경 나오게 되면 놀라의 경자예요. 그러면 대경, 크게 놀라서란 뜻이겠죠. 대희, 크게 기뻐하며, 대노, 크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파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크게 놀랐어요. 그럼 이 문거리란 존재가 당연히 나쁜 인물이라고 알 수 있겠죠. 대경하여 돌아보니 일광투구에 안채 쏘이고 용린갑은 혼신을 감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 운무중에 쌓여 공중에 소리만 나면서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와 몰려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광 선생님이 비현실적인 모습 뭐라고 설명했어요? 기억나요 혹시? 이런 걸 고전소의 특징 중에 전기성이라고 설명했죠. 전기성의 또 다른 말은 비현실적이다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정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창검만 높이 들고 주저주저 하던 차에 병력 같은 소리 끝에 장성검 누가 들고 있었죠 아까? 유충렬이 들고 있었죠. 번듯하며 정문거리의 머리를 공중에 베어들고 중군으로 달려드니
조정만이 엎어지며. 자, 지금 뭐냐면 갑자기 나가갖고 야 나와 그러니 한 방에 적장이 목을 싹 뺀 다음에 목을 갖고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조정만 아까 중군이죠. 들어와서 급히 손을 잡고 들어갔대요. 아까 손을 잡았을 때는 우려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심리가요. 그죠? 이번에 손을 잡고는 뭐예요? 기쁨의 손을 잡고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른 심리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좀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건 뻔해요. 이런 걸로 다른 말로 공치사한다고 해요. 그 사람의 공을 치야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천사는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들고 집문 밖으로 나오고 있다가 뜻밖의 호통소리, 누구의 호통소리였을까요? 당연히 충렬의 호통소리였죠. 항복하기 직전이었는데 충렬의 호통소리를 치면서 이런 대장이 문건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든. 이런 대장 누구예요, 여러분? 문건의 머리를 베어든 인간이 누구예요? 맞아요. 이런 대장이 충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충렬이 지금 이런 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 유충렬 얘기했었고 그 그러니까 유충렬 혹은 충렬 이런 말, 유심 대신에 아까 유주부 이런 말, 승상강희주 대신에 강승상 이런 말들, 그러니까 직책 같은 거 잘 알아줘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대장이라는 게 충렬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문걸의 머리를 두 사람이 뺀 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중문으로 들어가고는 대경대의, 아까 설명했죠?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중군을 급히 불러왈. 이제 아까 그 조정만을 부르는 거예요. 적장되던 장수성명이 뉘냐? 바삐 입시 들어오라고 해라 하면서 이제 황제가 조금 이제 위안이 좀 됐나 봐요. 항복하려고 했는데 누가 적장을 죽여버렸으니까. 갑시다. 충렬의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복지하니. 자, 아까 복지가 뭐였죠? 대복자의 땅짓자, 배를 땅에 깔고 엎드리니 이런 뜻이겠죠. 중국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감히 왕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잖아요. 배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증상따라 볼 수 있어요. 그대는 뉘신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물어와 이런 뜻이겠죠. 충렬이 저희 부친과 강희주 죽음을 절분히 여겨 통곡하며 여쭈되.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충렬은 자기 부친과 강희주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친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버지와 자기 장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 소장이, 그러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소장이 누구예요? 당연히 충렬이겠죠. 소장은 동성문 내에 거하던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 아, 이게 정말 이 방송의 묘미 이런 건가요? 끊고 갈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장은 동성문에 거하던 정원주부 유심의 아들 충렬이옵니다. 주류개걸하여, 개걸이니까 되게 막 빌어먹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옆에 나와보는 거 보니까 주류개걸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빌어서 먹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만리 밖에 있었다가 아비 원수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었거니와 내가 잠깐 아비 원수 갚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폐하 정한담에게 곤핍하심은 몽중 참 꿈같은 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됩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 핍박당하실 때 정한담의 충신이라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쫓아내시더니 그 충신이 이렇게 역적이 되네요. 이거 참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지금 이 황제를 질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황제의 지금 약간 이 황제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황제.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어쨌든 조금 용맹한 위치에서 황제가 조금 전까지 어떤 그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막 울분을 토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놈의 말을 듣고, 그놈이 누구예요? 그놈은 당연히 정한담이겠죠? 이 정한담의 말만 듣고 충신, 자기 아버지였던 유심이겠죠? 충신을 원찬하여 죽이고 이런 환이니까 환란을 만나시니 천지아득하고 이러니 무강하옵니다. 대개 일월이라고 한 단어는 여러분 뭐냐면 그 해와 달이니까 깜깜하다 이런 얘기예요.
가끔 농담으로 그런 거 하잖아요. 눈 가려봐. 왜? 그게 너의 미래야. 뭐 이런 거 그건 농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1월에 무감하다는 얘기는 참 앞날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말좀 바꾸면 참 비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유충렬의 심리는 무엇이냐? 황제를 향한 원망의 정서가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이 뒷부분 보도록 하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 초목이 슬퍼하며 만진 중에 낙루 아니하리 없더라. 천자가 이 말을 들으시고 후에 맞고 할 말이 없었대요. 천자가 이제 스스로 이제 약간 조금 과거 일을 좀 반성하고 있는 것 같죠. 자신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거는 천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황제가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황제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기까지 하는 거죠. 좀 특이한 부분이죠. 자, 이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네요. 태자. 태자는 천자의 아들이죠. 황태자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 태자. 적진에 잡혔다가 본진에서 문걸 배임을 보고 탈신도주,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탈출해서 급히 와서 황상 곁에 앉았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왈. 자, 지금부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황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이 경이라는 건 당연히 충렬을 얘기하는 거죠. 충렬경 이게 웬 말입니까? 옛날 주성왕도 지금부터 과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과거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옛날 일인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고사를 인용해서 옛날 주성왕도 관체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했다가 회가 자책, 나중에 돌이켰다. 그래서 성군이 되었다.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천운이라. 충신이 죽는 건 사실 하늘에 어떤 달린 그런 운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충갈려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황제를 도우면 태산 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풀을 맺어 갚겠다. 풀을 맺어 은혜를 갚는다.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결초보은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이제 기억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누구의 대사를 했죠? 태자의 대사라고 그랬죠. 그죠? 시험에서 이 부분을 가끔 물어봐요. 태자가 요즘에 이제 이런 수능의 그 소설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설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협박을 통해 누군가 설득하고 있다. 위협을 통해 아니면 간절히 빌며 아니면 이런 것처럼 무엇을 인용하여? 고사를 인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는 충렬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황제 옆에서 그러니까 충렬이 들어오는 시기부터 그러니까 황제 옆에 계속해서 존재하던 태자가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틀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태자는 원래 여기 없었거든요. 사실은 적진에 잡혀있다가 유충렬이 적장을 없앤 사이에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탈출해서 지금 황제 옆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자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잘 기억하셨다가 원래부터 태자가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충렬은 천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요. 뒤에 잘 보세요. 잘 보셔요라뇨. 충렬이 의름을 그치고 태자상을 보니 천자의 기상에 적시라돼요. 그러니까 지금 충렬이 태자를 보니까 태자가 굉장히 성군이 될 듯 했대요. 그래서 투구 벗어놓고 땅에 놓고 천자들의 사제왈. 그러니까 이 유충렬이 왕한테 원망을 하긴 했지만 왕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장이 아비 죽음을 한탄하여 분심이 있는 고로 적절한 말씀을 폐하전에 아뢰었으니 제가 잠깐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죄사무석이라. 죄사무석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제 죄가 되게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소장, 충렬이겠죠? 소장이 죽사온들 폐하를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충렬이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충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넘어가죠? 천자에게 지금
사죄를 하고 있고 자신의 충심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렬은 충심 자체가 없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주의할 건 황제의 말을 들은 충렬은 마음을 돌이켜라고 하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무조건 틀려요. 그죠? 황제의 말을 듣고 돌이킨 게 아니라 태자의 말을 듣고 황제는 사실 원망스러운 대상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 존재니까. 그래서 황제의 말을 듣고 돌이킨 게 아니라 태자의 말을 듣고, 그래서 돌이키자 선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하에 내려와서, 계하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도 그냥 하자를 보면 아래 하자니까 뭐 계단 아래 내려와서 이런 뜻이겠죠. 투구를 씌우면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럼 과인은 이 천자, 황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 보지 말고, 나 잘못했어. 나 보지 말고 그대의 선조 창건하던 일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하던 말대로 그대 공을 갚으리라 하면서 좀 잘 좀 도와주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봐요. 충렬의 청명하고 물러나와 장대에 높이 앉아 군사를 총독하니 휘병장들이 불과 1,200명밖에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인원이 자기가 부릴 사람이 몇 명 없던 거죠. 그래서 천자 3층간에 높이 앉아 하늘에게 제사하고 임검, 칼이에요. 그 칼을 끌어내요. 임금이라는 게 옆에 나와 있잖아요. 임금이 병마를 통솔하는 장소에 주던 것.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수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렬을 주신 후에 대장 사명기에 친필로 쓰시기를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 그럼 이게 유충렬이 뭐가 됐냐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원수는 한 집단의 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대장군이 된 거죠. 이라 뚜렷이 써주니 원수 사은 은혜를 감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 원수가 누구예요? 이제 충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도 보면 이런 대장이 적장을 베니 이런 대장이 충렬이었구나. 그 다음에 도원수가 혹은 원수가 원수가 누구지? 아, 충렬이구나. 충렬이 계속 승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 같은 인물이에요. 진법을 시험할 때 장사 일자진을 쳐 두미를 상합하게 하고 군중에 호령하되 남북 적병이 비록 억만병일지라도 나 혼자 감당하면 되니까 너희 등은 행호를 잃지 마라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렬의 어떤 뭐랄까 호기 어린 모습, 용맹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병사를 든든하겠어요. 그죠? 영웅의 면모를 보이는, 여기다 좀 쓸까요? 영웅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약속할 제, 때란 뜻이에요. 이적의 적진 중에서 문걸 죽음을 보고 일진이 진동하여 서로 나와 싸우려 할세.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요 부분 보니까 문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막 나와서 싸워보려고 어제 자기 용맹함을 한번 이게 도발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겠죠. 삼군대장 최익이 아까 일기라는 존재가 어떤 계략자는 사람이었죠. 일기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녹포 온갑에 백금투구를 쓰고 장창대검을 좌우에 갈라들고 적재말을 체질하여 나는 듯이 달려들어 외어왈. 이 외어란 것은 뭘 외웠다는 뜻이 아니라 외친다는 뜻이에요. 적장 유충렬아, 너 아직 네가 아직 못 자라서 남북강병 억만군을 능렬히 생각하니 바삐 나와서 죽어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원수 장대에 있다가 원수 누구죠? 유충렬이죠. 최익이나 말을 듣고 바삐 나와 응성하되 야 이놈아 정한담 어디 가고 너만 어찌 나왔느냐 너희 두 놈의 간을 내어 우리 부모 영의에 전에 재배하고 드리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 원수를 갚겠다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죠. 함성하여 달려들어 장성검이 원뜻하며 일기 아까 그 최익이에요. 가진 장창대검이 편편파쇄 싹 다 부서지며 최익이 대경 크게 놀라 철퇴로 치자 한들 원수의 일신이 원수는 누구였죠? 충렬이었죠. 충렬의 일신이 보이지 아니하니 어이하리 적진 중에서 옥관도사 싸움을 구경하다가 옥관도사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대경하여 급히 쟁을 쳐거두니 일기 겨우 본진에 돌아와 정신을 잃었다.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는 어떤 용맹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뒷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충렬은 정한담 일파의 갖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한 끝에 정한담을 사로잡아 처형을 하게 되죠. 여기 앞에 얘기했던 권선징악의 마지막 결말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후 충렬은 호왕, 아까 선생님이 호 뭐라 그랬죠? 청나라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니까요.
청나라. 그러니까 지금 호왕에게 잡혀간 황후와 태후 나오는 거니까 이 호 나왔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병자호란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요. 물론 이 안에서 이 호왕이 병자호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왕을 등장시켰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후와 태후 등을 구하고 헤어졌던 가족과도 상봉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을 맺으면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릴 때의 이야기는 어떤 군담 소설적인 특징이 아니라 단순한 어릴 때는 어떤 개인 가정의 모습이고 가정이 힘들게 살았던 모습들, 가정이 핍박당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군담 소설적인 특징을 통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작품을 통해서 박 선생님이 호자 얘기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게요. 뭐냐면 병자호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유충렬전이라는 게 하나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유충렬전에서는 천자가 항복하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병자호란에서는 우리나라 왕이 항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간의 병자호란과 유충렬전에서 약간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그리고 황후와 태후들을 잡아갔잖아요. 유충렬전에서. 병자호란에서도 우리나라 왕자들과 왕비가 끌려갔었죠. 황후와 태자가 포로로 끌려갔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대군하고 비빈들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약간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비슷한 면모들을 왜 제시했냐 이걸 이렇게 가져올게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유충렬이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여기에서의 승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패배했던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충렬 승리가 보여주는 건 심리적인 보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어떤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담아냈던 게 바로 여기는 이 유충렬전의 어떤 그 승리, 요게 가지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민중의 당시 심리를 반영하는 거였다. 저 청나라놈들 다 쓸어버려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걸 반영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실려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좀 길게 이제 여러분 정리하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학습은 좀 짧아요. 우리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이 소설 내용을 떠올리면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특성인지 한번 이야기해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요. 유충렬입니다. 유충렬은 어떤 인물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단순하죠? 간단하게 좀 써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용맹한 성격을 갖고 있죠. 용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력 또한 되게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죠. 더불어서 천자를 비판한 능력도 갖고 능력이 아니죠. 천자를 비판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충심도 갖고 있던 인물이 바로 유충렬이라는 인물이다. 그래서 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한 인물. 반면에 정한담은 악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얘는 계속해서 충신을 모함하죠. 그러니까 유충렬의 아버지였던 유심도 모함하고 그 장인이었던 승상 강희주도 모함을 해서 다 없애버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자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악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정한담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늘상 얘기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천자의 모습. 태자는 좀 지혜로운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천자는 약간의 좀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무능한 모습, 그러니까 항복이나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이 이 안에 등장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죠.
2번 별표요. 선생님이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 설명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다 읽었으면 각각의 부분들을 여기다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고귀한 혈통. 고위 관리인 유심과 부인이 치성을 드리고 신기한 태몽을 꾸었다. 그래서 고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고귀한 혈통 얘기한 거고요. 신기한 태몽을 꾼 부분이 바로 이 비정상적인 출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실현이 어떤 거냐. 저 실현은 이제 어릴 때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정한담이 모함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심이 뭘 가죠? 귀향을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 결과 유심은 귀향을 가고요. 엄마, 모친은 도적들에게 잡히는 모습이 나왔었고, 충렬 같은 경우에는 물에 던짐을 당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러한 모습이 요 어릴 때 실현으로 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현 옆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좀 하나 더 쓰면 어릴 때 실현이라 쓰면 좀 더 명확하겠죠. 자, 그럴 때 구출과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도와줬었냐면 뱃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승상의 도움으로 이제 강승상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는 모습이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성장을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냐면 이 강승상이 한 번 더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유배 가고 나서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한담 일파가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가와 천자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에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한담을 당연히 처벌을 하는 모습이 맨 마지막에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족과 헤어졌잖아요. 다시 가족과 상봉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줄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본문 다 읽었다면 정리할 수 있을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인데요. 1과 2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창작 당시에 사회현실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써보도록 하죠. 일단은 간신배, 이 간신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폐해가 존재했었죠. 그죠? 그리고 군사력이 셌다면 천자가 항복하지 못했겠죠. 군사력이 굉장히 미흡한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아까 남덕 북적과 결탁했다고 했으니까 외적이 여기에 침입해왔다는 것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냐면 국가가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자 이런 내용들을 썼던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 짐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요 2번인데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게 아니고요. 요 내용을 좀 기억하라고 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정한담과 최일기가 음모를 꾸며 밤중에 나졸들로 하여금 유심의 집에 불을 지르도록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장부인이 꿈을 꾸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붉은 부치 한 자를 주면서 불을 대피할 방식. 아, 요거 지금 딱 읽자마자 무슨성에 대한 얘기구나. 맞아요. 뭐예요? 전기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2번 문제를 가져온 거구나. 요것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전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기성을 또 다른 말로 풀이하게 되면 비현실적이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넘어가도록 하죠. 갑시다. 감상행 가지기 파트입니다. 자, 비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의 실현, 그리고 극복, 투쟁과 승리로 이어지는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 부분을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요 말 꼭 기억해 두세요. 7단계,
어릴 때 이렇게 비정상적인 출생,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고귀한 혈통, 어릴 때 시련이 왔었고, 졸업자의 도움을 받았으나, 성장 후에 시련이 찾아오게 되고, 모든 걸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영웅의 이야기다. 일대기율인. 일대기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무엇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순행이 아니라 순행적 구성에 따라서 전개하는 거고, 갈등의 전개가 주로 전쟁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구나. 유충여정 공부할 때는 군담과 영웅이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겠죠.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파트예요. 전반과 후반이 대칭 구조를 이룬다. 왜냐면 전반에서도 힘들었다가 극복하고 후반에서도 힘들었다가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의 침략이나 간인의 핍박, 시련이 찾아오지만 이 실현당하는 모습,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외적의 침략, 이것도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극복해내잖아요. 그리고 간신들을 처벌하고 가정과 국가를 회복하는 거니까 어쨌든 극복해내는 거죠. 극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핍박에 의해 순환당한 내용이었으나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약간 조금 실현 후에 극복 오는 것들이 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대칭 구조 속에서 주인공 가족이 이산, 흩어졌다가 몰락하고요. 충신과 간신이 대결을 하게 되고 외적의 침략과 간신이 발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발발하고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 국가의 위기 극복과 재건, 가족과의 재회, 입신 출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넘어가시면 이러한 영웅 소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들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대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영웅 소설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영웅 소설에 뭐가 나타나는데 가정과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가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국가를 재건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영웅소설의 특징은 결국은 위기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가정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 그래서 그 두 개의 위기를 나중에 잘 극복해서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맺으면 된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수능이나 평가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출제된 포인트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요컨이 작품은 영웅의 전형적인 일대기 구조, 아까 설명했었죠? 문제의식이나 갈등 현상이 비교적 선명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싸우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하다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 물어본다면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영웅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 면모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유충렬의 어떤 영웅적인 일대기 이게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특징 첫 번째요. 영웅의 일대적 구성 아까 7단계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적강구조 이원적 공간이 얘기했었는데 아까 뭐라 했냐면 천상세계가 존재하고 지상세계가 존재하는데 천상에서 싸웠던 인물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상세계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등장한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다른 작품에서도 이렇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있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송민국 작품 요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죠. 경화역은 안 들어가죠. 다른 학교생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민국 같은 경우에도 3인국도 마찬가지고 백옥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옥황상제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죄를 지어 내려온 식으로 약간 적강구조의 모티프를 잡아서 이 작품을 좀 짓고 있는 거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표면적인 주제는 이렇게 연결할게요. 표면적인 주제는 나라에 대한 충과 효. 우리가 충과 효라고 하게 되면 대개는 뭘 얘기하냐면 유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게 겉으로 보이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 그런 숨은 주제가 뭐냐? 요거는 당쟁에서 패배, 당쟁이라는 건 당파 싸움 얘기하는 건데 당쟁에서 패배한 양반층이 회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심 일파가 있고요. 정한담 일파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둘이 서로 싸우던 구지인데 그 중에 한쪽이 진 거죠. 그래서 귀양을 가고 그런 어떤 졌던 그 세력이 다시 한번 세력을 회복하여 원하는 그런
회복이 염원이 요 안에 들어있기도 하다라는 게 연의 숨은 주제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면적 주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려면 요거는 보기로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냥 주제가 뭐니라 물어본다면 단연코 표면적 주제로 여러분 끝내야 돼요. 가정의 회복, 그다음에 나라에 대한 어떤 다시 재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다음 고전소설의 특징처럼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했냐면 편집자된 논평에 대한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인물의 발화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인물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대화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작품 배웠어요. 유충여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알고도 있지만 또 공부를 안 하면 또 까먹기도 하고 하는 되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는 반드시 출제할 수밖에 없는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적강구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웅소설과 다음에 군담소설이라는 포인트. 군담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나라에 대한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영웅소설의 핵심은 일대기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공부할 때에는 본문들이 시험에 출제된 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또 하나가 영웅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의 위기, 또 하나는 나라의 위기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앞에 쪽에 보통 나오게 되고 나라의 위기는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위기들을 마지막에 잘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이러한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특성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좀 길게 정리하긴 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요 유충여전 다음 작품은 이제 그 뒤에 가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죠.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